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간 갈등 이제 걱정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다문화 가족 내에 뭐 아까 딸하고 엄마하고 갈등을 비롯해서 뭐 다문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갈등은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걱정 없어요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다들 바라죠. 근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없는 곳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인종 간의 갈등, 뭐 그 문화권 차이에 따른 갈등은 뭐 굉장히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예. 전 세계가 되게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편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항상 문화 차이가 있을 경우에 갈등이 있다라는 팩트입니다. 예. 예외 없이 갈등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그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만나면 어디 살아요? 그랬는데 나도 거기 사는데 이러면서 우리 고향이 같으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뭐 누가 또 저랑 뭐 관심사가 비슷해. 닮았어. 이러면 또 서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리학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랑 비슷할수록 내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다를수록 괜히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들고 견제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아기 때부터 나타납니다. 네, 아기 때부터. 네, 제 소개부터 할게요. 네, 저는 2004년 SBS 입사해서 다양한 시사고발 프로, 다양한 부서 경험을 하고 기자로서 경험을 하다가 집안에 부모님께서 이제 노후 사업 하시는 거를 제가 돕다가 온라인 마케팅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SBS 스브스 뉴스를 공동 기획하고 최근에는 이제 SBS D 포럼이라고 글로벌 포럼 팀에서 일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문화나 뭐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미디어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 중에 사람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브스뉴스는 뭐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실험적으로 해봤던 20대들을 위한 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희도 그 안에서 다양한 그 문화 차이와 관련한 그 콘텐츠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노포비아 뭐 이런 말이 있죠. 나랑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해치지 않았는데 이건 모든 문화권에서 거의 다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저걸 다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항상 극복을 못 해요. 극복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혹시 아는 사례 있나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원히 갈지도 모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견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원래 이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 메워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인구수가 계속 출산율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세계 최저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은 그 순수 토종 한국인은 점점 줄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서 한국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본질적인 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 때 동생이 태어나면 처음에 동생이 태어났다고 울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네. 내가 받던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모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안아줄 시간을 24시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동생이 그걸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안다고,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뺏기겠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항상 이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은 뭐냐면, 나랑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뭔가 뺏어갈지 모른다라는 어떤 상당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막연히 싫어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요때 이제 보면 저희가 좀 더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 심리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사실 두렵다라는 거는 뭔가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좀 무시당할 때 막, 무시당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 때 막 격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무시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좀 모자란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괜히 무시해요, 다른 사람. 괜히 무시합니다. 무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무시해요. 그리고 소외당할까봐 두려운 사람은 좀 외톨이 같은 사람 또 더 싫어합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자기가 먼저 왕따 시켜요. 네. 그런 연구는 많이 있어요. 이제 왕따 현상을 보면 누가 왕따를 시키나 봤더니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왕따 시켰어라고 응답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 뺏길 수 있다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미리 딱 캐치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인류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면 그 싫어할 때 저는 스스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괜히 싫어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한테. 그 근본적으로 내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싫어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뭐랄까 인격적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 쉽게 안 싫어해요. 네, 그건 굉장히 저는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되게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거나 정의롭지 않아서 싫어하는 건 달라요. 근데 괜히 막연히 싫어하는 거라면 그건 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누가 싫으면 내가 그 사람 마음 이해해 보고 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하면 그와 비슷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할 방법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가 싫어. 그건 뭐냐면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늘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이거를 자기가 알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내 스스로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내 스스로한테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건 자기 안에 결핍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개인적 차원인 거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원시인이 있었어요. 선사시대. 이 원시인이 사슴을 사냥해요. 근데 사슴을 사냥하는데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사슴을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부족에서 다른 부족 사람들이 와서 사슴을 같이 두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경쟁이죠. 근데 사슴 한 마리를 두고 둘이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둘이서 싸우다가 저 원시인이 사슴 잡으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원시인이 나타나서 걔를 퍽 밀고 자기가 사슴을 가져갔어. 그러면 퍽 밀린 원시인은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슴을 찌르나요? 누굴 찌르나요? 다른 원시인을 찌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경쟁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원시 시대부터 경쟁은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뭘 얻나요? 둘이 아무것도 못 얻죠. 네, 사슴은 그 사이에 도망갔죠. 그런데 이렇게 맨날 싸우다가 얻는 게 없다라고 해서 이 중에 한 똑똑한 원시인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내가 저 사슴을 뒤에서 이렇게 쫓을 테니까 너는 저쪽에 나무 뒤에서 숨어 있다가 사슴이 나타나면 확 공격해서 잡아봐 했더니 사슴 한 마리 잡는데 되게 하루 반나절을 고생해야 겨우 잡았는데 이건 한 10분 만에 쉽게 잡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사슴보다 빨리 달리기 어려운 인간이 사슴 잡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둘이 힘을 합치니까 금방 잡은 거야. 그래서 반을 가르자. 그래서 반을 가르고 해보니까 하루에 사슴을 한 4-5마리 막 이렇게 잡아.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원시인들 중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옆에 부족 다른 사람도 불러와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사슴이 아니라 코끼리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 동물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는데 사실 사람 한 명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코끼리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세졌던 거는 바로 협력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경쟁은 절대 협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경쟁은 협력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고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몇 년 안 됐는데 이 생각을 하고 사회를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얻는 이득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쟁하려는 자는 협력하려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아까 원시인이 경쟁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사슴을 못 잡잖아요. 협력하려고 하니까 사슴이 아니라 코끼리도 잡죠. 네. 되게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내 일자리를 뺏을지 몰라. 아니면 뭐 내 땅을 뺏을지 몰라. 뭐 하면서 견제하게 되죠. 견제하고 이질적이면 그냥 왠지 싫어하잖아요. 어느 문화권에서 다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바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랑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면 네, 이렇게 무조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경쟁보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거 회사 생활도 좋고 뭐 자기가 생활하는 뭐 그런 가정이라기보다 회사가 더 맞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데 누군가가 나랑 경쟁하려고 그러고 나를 견제해. 그럴 때 보통 대한민국 여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를 견제해? 내가 우스워 보여? 나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나도 견제하고 경쟁하죠. 모함하고. 아니면 뭐 그래서 저 친구를 이길라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 교실에서 배웠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 친구 때문에 내 석차가 등수가 떨어지면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앞서가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거기서 내가 1등 하려고만 하고 나보다 누군가가 잘났을 때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죠? 특히 한국에서 계속 잘한 사람들은 정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불안해. 왠지 누가 저랑 같이 들어온 저 직원이 나보다 잘하면 되게 불안해. 근데 이제 제가 사고를 고쳐먹기로 한 거예요. 그건 경쟁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걸 협력으로 바꾸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러면 누가 나를 견제하려고 해?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경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냐 하면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주변에 그 팀의 다른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요.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같이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다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를 견제하려는 사람이 중앙에 고립되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띠를 둘러서 포위해버리면 나중에 저 사람은 협력하는 자를 당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힘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되죠. 자, 또 다른 사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경쟁을 하지 않고 협력을 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나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TV 방송국인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그 스타트업의 조만한 회사에 젊은 직원이 와서 그 방송국의 뉴스를 좀 저희한테 제공해달라. 우리 웹사이트인데 제공해달라. 그럼 뉴스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거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있는 간부가 아유 조만한 기업 이렇게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돈 주고 뉴스 사간다니까 뉴스 사가세요. 라고 해서 뉴스 이렇게 줬어요. 뉴스를 팔았어요. 근데 저 조만한 스타트업의 젊은 직원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이버였어요. 네이버가 한 방송국에만 온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언론사마다 다니면서 뉴스를 저희한테 공급하세요 했죠. 자, 여러분들은 뭐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신문사, 방송사, 이 언론사들끼리 경쟁 되게 치열합니다. 특종 경쟁. 상대방 안 알려줘. 나만 먼저 알고 내가 먼저 하려고 경쟁하거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주 조그만 플레이어 한 명이 들어와서 처음에 네이버 뉴스 시작할 때만 해도 네이버는 일반 방송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쬐끄만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중앙에서 협력 전술을 이렇게 펴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뉴스 어디 가서 보나요? 혹시 SBS나 조선일보나 뭐 이런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대다수가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를 보잖아요. 협력하면 무조건 경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다는 걸 알았다면 네이버가 저렇게 하는 동안 협력의 어떤 틀을 짜는 동안 방송사나 언론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나랑 다른 사람과 이질적인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 스스로가 되게 위대한 문화를 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이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무조건 협력하면 그럼 당신은 이제 강해진다. 이건 그냥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를 힘을 합치면 당연히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거죠. 근데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면 협력의 제왕일까요? 네이버가 죽어도 안 되는 게 누굴까요? 네이버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누굴까요? 구글입니다. 구글은요. 네이버는 가두리 양식장 전략이라고 하죠. 네이버 웹사이트에 다 가서 요 안에서 다 소비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글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도 구글의 리소스를 가져가서 구글의 리소스를 마음껏 쓰게 합니다. 유튜브 보면 유튜브 화면을 너희 웹사이트에 가져가서 쓰세요 하고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다 올리겠죠. 네이버는 동영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못 올려요. 요즘은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뭐 방송국한테만 그 동영상을 허가해 줬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했으니까 전 지구적인 협력을 일으켜서 가고 있죠. 전 지구적인 협력.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가 협력을 잘하는 네이버조차 전 세계적인 협력을 펼치는 구글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럼 구글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구글을 이기는 방법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단언컨대 일단은 구글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하여튼간 협력해야 된다. 경쟁하면 무조건 약해지고 협력하면 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할 때부터 옆에 있는 나랑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등수가 밀려, 내가 뭘 빼앗겨 이렇게 교육하는 한국의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이 나랑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예를 들어 아까 우즈베키스탄 뭐 따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더 이해하게 되면 나의 능력치나 나의 관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쪽으로 했다면 저 딸이 저렇게 엄마에 대해서 예민했을까요? 저는 뭐 그런 시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한 가치,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 갈등의 원인이 이 땡땡이 없어서다. 회사 생활하다가 가장 힘들 때는 바로 땡땡을 못 받았을 때다. 라고 했을 때 저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네, 뭐 다양한 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존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존중이라는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서 발생했던 게 이제 미투 열풍. 여성들이 제대로 존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예전에 당했던 일을 뒤늦게 폭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게 지금 특히 기성세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상인 뭐 이렇게 계급 사회였잖아요. 이제 계급 사회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시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한테 뭔가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면 존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니까 좀 더 배려해줘야지 이런 말은 요즘은 여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아시죠? 예. 이렇게 한다고 존중하는 거 맞나요?고 물어본다면 좀 아니라고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더 정확히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제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당당한 거예요. 누가 도움을 줘서 받는 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분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받았고 힘들었고 차별받아왔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정부 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라든가 좀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집단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경우라면 저분들은 배려받아야 될 권리가 있든 권리.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누가 도와줘도 내가 고마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당연해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히면 갈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젊은 세대들과 스브스뉴스 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나보다 나이 한참 어리지만 그 팀원들, 그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당연할 때 갈등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네 진짜 중요한 이 당연과 존중 중에 중요한 키워드를 어디에 두냐고 저는 물어보면 전 당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 중요한 거 누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존중이 당연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나와 대통령은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 조금 많거나 뭐 좀 내 위에 직장 상사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그때는 함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의 소중하고 그래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군부 독재 시절도 있었고 그런 사회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계속 빚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블록이 있고 저기에 줄을 서서 저희가 어떤 게임을 했냐면 예를 들면 뭐 한 번도 차별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발 앞으로 그리고 친구한테 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민한 적이 없었던 사람 앞으로 뭐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집을 구할 때 마음껏 구할 수 없었던 사람은 뒤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회적으로 누가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던 상황이고 여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템을 스브스뉴스에서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존중이 당연해질 수 있을까?
이게 당연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어느 선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엄연하게 있는 어떤 차이와 그에 따른 우리 안에 어떤 누구는 더 앞서고 누구는 뒤처지고 누구는 더 혜택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 수많은 편견과 그리고 그런 차별, 그런 것들이 엄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서로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이런 소확행이나 워라밸, 비혼, 가심비 이런 유행어도 사실은 소확행이 정말 작은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요거 누가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존중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된 유행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내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가 지나가다가 꼬마애를 보고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효리 씨가 요즘 굉장히 뭐 핫한 아이콘이죠. 이효리 씨가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이렇게 얘기해서 저 말이 이효리 씨를 대표하는 어떤 워딩으로 그 뒤에도 회자가 됐어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인식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기성세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부모님이 힘이 세거나 잘 살거나 이렇게 돼야만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기성세대가 어릴 때는. 그래서 사회 나가서 좀 떳떳하게 허리 펴고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네가 지금 공부 못하면 진짜 큰일 나. 뭐 이렇게 하면서 존중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만 됐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존중을 못 받아요.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존중받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아무나 돼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대로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 시대가 더 원하는 그런 인재다.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효리 씨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저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존중이 당연해지면 저는 다 함께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걸 먼저 실천한 사람이 먼저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